안녕하세요. 오 비행기 감수를 맡았던 칼럼니스트 조은입니다. 라이브로 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 비행기에는 그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인류의 희망과 노력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역사라는 것이 자칫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 비행기는 역사의 발자취를 그림으로 쉽게 표현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어요. 각 비행기마다 사실 사연도 많고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림 위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담지 못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책에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 그렇지만 되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책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 텐데 라이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오 비행기 책을 앞에 펼쳐놓고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서 라이브 시청하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보림출판사의 오 비행기 인스타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말미에 책에 나오지 않은 정말 재밌는 비행기 얘기가 쿠키 영상처럼 나올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책 이름이 오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뭔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우리는 어떤 물체를 비행기라고 부를까요? 비행기라고 부를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자체 동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비행 방향과 이 높이, 고도를 조종할 수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날개겠죠. 우리는 이걸 흔히 조종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직접 하든 무인기로 원격으로 하든 그 조종면을 그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비행체라고 부르는 이 열기구예요. 1783년에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하늘에 뜨게 된 게 몽골피해 형제의 열기구거든요. 이 열기구는 왜 비행체라고 부를까요? 비행기가 아니고. 네. 이 열기구는 자체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력도 있지만 조종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종면이라는 게 실제로 열기구는 바람에 의존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 우리가 자의대로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 책 초반에 소개됐던 오토 릴리엔탈의 글라이더가 1891년에 비행을 했는데 이거는 왜 비행기라고 부르지 못할까요? 지금 보시면 날개도 있고요. 이 날개에 조종면도 있어서 움직임도 통제할 수 있어요. 글라이더는 바람에 의존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자체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비행기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처음 등장한 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8페이지 항공기의 시작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세계 최초의 비행기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나요? 라이트 형제가 떠오르죠. 라이트 형제가 만든 첫 비행기가 플라이어호예요. 플라이어가 첫 비행을 한 게 190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네요. 그럼 오 비행기 이 책에도 라이트 형제가 만든 플라이어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사실은 라이트 형제보다 앞선 비행기가 있어요. 이 오 비행기 책은 클레망 아델이 만든 아비용 3로 시작을 합니다. 아비용 3는요 1897년에 첫 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보다 무려 6년이나 앞서서 첫 비행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왜 대부분이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는 아는데 클레망 아델의 아비용 3는 왜 모를까요? 왜냐면 첫 비행에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면 뭐부터 하실 거예요? 당연히 사진을 찍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세울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의 첫 비행기 하늘을 나눈 순간이니까 얼마나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증명해줄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지인 5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에게 사진을 찍도록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903년 12월 17일 이 플라이어가 하늘을 나는 순간을 찍은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덕분에 우리는 인류 최초로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를 통해서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았다는 것을 알아요. 플라이어는 12초 동안 겨우 37m 비행했고요. 속도는 약 시속 11km였어요. 인간이 뛰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속도거든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속도와 비행 능력이었지만 이 작은 도약이 있었기에
지금의 다양한 항공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클레망 아비용 3가 비행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앞에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날았을 거예요. 사실 1897년에 첫 비행을 했던 아비용 3도 증인이 없지는 않았어요. 이 비행을 본 사람이 2명인데 목격자들은 아비용 3가 하늘을 날았는지 안 날았는지를 헷갈려요. 왜냐면 활주를 하다가 금세 활주를 이탈해서 땅에 처박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중에 떴는지 헷갈릴 정도로 사실 날았다기보다는 활주로 해서 바퀴가 살짝 떴다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라이트 형제는 플레이어가 날아야 되니까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썼어요. 근데 아비용 3는 기차에나 들어가는 증기기관 엔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뛰기가 힘들었겠다는 거죠. 그리고 목격자들도 헷갈려 해요. 네. 떴는지 안 떴는지. 그렇다고 라이트 형제처럼 사진 같은 증거도 없어요. 특히 당시 이 아비용 3의 개발비를 프랑스 정부에서 좀 댔거든요. 프랑스 정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했는데 첫 비행이 끝나고 프랑스 정부에 정식 보고된 것도 아비용 3가 사실상 제대로 된 비행에는 실패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용 3 첫 비행 결과를 보고 프랑스 정부는 더 이상 개발비를 대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행이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아비용 3 이전에 클레망 아델이 개발한 비행기들이 더 있었어요. 아비용 3였으니까 아비용 1도 있었을 거고 2도 있었을 거예요. 비행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행을 하긴 했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비행이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수준의 비행 능력, 그리고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가 오늘날 인류 최초로 하늘에 뜬 세계 최초 비행기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12페이지에 13페이지 제1차 세계대전 전투기로 가볼게요. 비행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한 게 이 세계 1차 세계대전하고 1939년에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에요. 원래는 우리 인류가 비행기를 만들게 된 게 하늘을 동경하는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싸우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명운을 걸고 전쟁에 비행기를 써야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비행기 개발에 엄청난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기들이고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예요. 전투기의 생김새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많이 달라졌죠. 그중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는 날개가 양쪽에 하나씩이에요. 대부분. 근데 1차 세계대전 때를 보면 날개가 2단 또는 3단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날개수가 2개 이상, 복수다 그래서 복엽기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날개가 한쪽에 하나씩 있다 그래서 단엽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1차 세계대전 때는 왜 복엽기를 썼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의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았고 무엇보다 엔진의 힘이 세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려면 강한 엔진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투에 쓰려고 하니까 기관총도 달아야 됐고요. 폭탄도 실었어야 됐어요. 다행히 비행기가 무거워졌겠죠. 비행기가 무거워지면 설계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째, 엔진의 힘을 세게 만들던가. 둘째, 뜨는 힘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거죠. 우리가 뜨는 힘을 양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비행기에서 양력을 발생시키는 거는 날개예요. 네. 근데 1차 세계대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엔진의 힘이 세지 않았다고. 그러면 유일한 선택지는 양력을 많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즉, 양력을 만드는 날개수를 더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는 날개가 이렇게 많은 복엽기가 대다수였어요. 그 다음 차이가 지금 딱 보면 2차 세계대전 비행기 뭔가 단단하게 생겼고요.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들은 뭔가 좀 소프트하게 생겼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비행기를 만드는 재료, 즉 소재의 차이예요. 지금 보이는 이 1차 세계대전의 전투기들은 대부분 나무나 헝겊 재질인 캔버스로 만들었어요. 뼈대만 금속으로 만들었던 거죠. 왜 그랬냐? 그 당시 금속으로 비행기를 만들 줄 몰라서 금속으로 만들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엔진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무게를 줄였어야 됐어요. 어쨌든 뼈대는 튼튼해야 되니까 뼈대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금속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나무나 헝겊은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로 만든 거예요. 근데 날개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만큼 무게도 늘겠죠? 근데 이 날개 자체는 나무하고
헝겊빈 캔버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날개를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무게가 엄청나게 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객기 형태 가능했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비행기 설계 기술이 1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고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는 더 빠르고 높이 날아야 됐어요. 더 빠르고 높게 날려면 비행기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들은 대부분 동체를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금속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무거워지겠죠.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게 2차 세계대전에 와서는 엔진의 힘이 정말 세졌어요. 여기서 금속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루미늄 합금은 철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세요. 엔진의 힘이 세지니까 날개도 여러 개를 달 필요가 없었죠.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런 모양의 비행기들이 많아졌고, 이 중에 하나의 비행기를 소개를 한다면 저는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메서슈미트 ME261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제트 전투기가 프로펠러기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예,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들의 속도는요, 대부분 시속 500km 정도였어요. 근데 ME261은 최대 900km까지, 시속 900km까지 빠르게 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빠르면 좋은 게 뭐냐면요, 앞에 비행하고 있는 적을 쫓아가기도 좋았고, 내가 만약에 쓰고 있는 무장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쫓아오는 적보다 훨씬 빠르게 도망갈 수가 있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비행기가 2차 세계대전을 지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최초의 타이틀은 항상 멍해를 져야 됩니다. 예, 부담이 있거든요. 최초의 제트 엔진이다 보니까 수명이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연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막 퍼먹었어요. 똑같은 연료를 가지고도 프로펠러기는 훨씬 멀리 날 수 있었지만 ME261은 너무 짧게밖에 날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존 프로펠러기만 조종하던 조종사들이 생전 처음 보는 제트 엔진을 탄 전투기를 조종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황도 별로 안 좋았지만 사고로 손실되는 기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ME261은 의미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전투기인데 약간 비운의 전투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다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군용기 파트에서 소개해드릴 비행기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19페이지에 있는 보잉 E3 센트리예요. 이 센트리의 별명이요, 하늘의 눈이에요. 지금 이 비행기 위에 접시처럼 보이는 게 보이죠? 이게 레이더예요. 보통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들을 추적할 때는 지상에 있는 그 관제탑에 달려있는 레이더로 추적을 하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너무 빠르고 높게 날다 보면 지상에서 그 비행기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특히 전쟁에서 비행기들을 추적해서 격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 되면 지상에 있는 관제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더를 들고 있는 비행기를 하늘에 아예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들보다 훨씬 더 높게 날으면서 하늘에서 그 비행기들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 레이더는요, 분당 6회를 회전하면서 360도를 탐지를 해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걸 이제 조기경보 통제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어요. 피스아이, 평화의 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차이점이 좀 보이나요? 아까 이거는 1분에 6번 돌아가는 형태라고 하면 지금은 고정식이에요. 이 레이돔 형태보다 이 고정식이 무조건 성능이 좋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조기경보 통제기의 레이더는 이런 고정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레이돔이 움직이다 보면은 정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고정이 돼 있으면 정비할 거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항공기는 어떻게 비행기를 추적하냐? 이게 이제 피스아이 내부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 이렇게 승무원들이 앉아서 각각의 승무원들이 맡고 있는 이 파트별로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19페이지에 있는 다른 군용기는요, 하늘의 주유소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보잉 KC-135 스트래토 탱커예요. KC-135는 여기 끼었던 보잉 707의 객실이랑 화물칸을 전부 다 밀어버리고 그 안을 전부 연료통으로 개조한 거예요.
근데 이 공중급유기가요, 굉장히 모든 공군이 다 가지고 싶어 하지만 너무너무 비싸요. 특히 최신의 공중급유기는요, 대당 무려 3천억이 넘어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런 비싼 공중지원기를 사는 것보다 당장 전투기 하나가 급한 중소국가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력도 좋고 아직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전시국가다 보니까 다행히 이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4대나. 이름은 KC-330 시그너스예요. 공군이 어느 그 중소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무려 30년 전부터 도입하자고 요구를 줄기차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비싼 가격이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입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2015년에 도입이 결정돼서 2018년도부터 도입을 하게 됐어요. 시그너스는 에어버스 330 여객기를 공중급유기로 개조를 한 거거든요. 그 여객기에 화물칸을 연료통으로 개조해서 무려 111톤의 항공유를 실을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 지금 보면 창문이 보이죠? 이 여객기 창문, 여객기 객실을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에어버스 A330 객실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300명이 넘는 승객을 수송할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기름을 넣는다는 게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시그너스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인 슬램이글이 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있는 이 주유 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붐이라고 부르는데 이 붐을 통해서 각 전투기의 이 주유구에 꽂아 넣는 거예요. 비행기는요 3차원 공간을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급유를 하려면요 속도도 맞아야 되고 고도도 맞아야 되고 이 양옆으로 있는 이 폭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기에는 되게 쉬울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공중급유 체계 개발 초기에는 이렇게 급유를 하다가 고도가 달라지거나 틀어져 가지고 이 붐이 깨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많은 비행기와 조종사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안정적인 공중급유 체계가 있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고귀한 희생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수직 이착륙 항공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항공기는요, 벨과 보잉이 공동으로 개발한 V-22 오스프리예요. 오스프리가요, 여기 책에서 보이는 것처럼 1989년에 첫 비행을 했거든요. 근데 군에 납품된 게, 즉 실전 배치된 게 2007년이에요. 무려 시제기가 비행을 하고도 개발이 완료되는데 무려 18년이나 걸린 거예요. 게다가 시제기가 나오기 전까지의 개발 기간까지 합치면 이 항공기가 실제 운영되기까지는 무려 25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기서 틸트 로터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로터의 위치가 달라졌죠? 이렇게 돌고 있던 로터가 이렇게 앞으로 틸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틀어진다 해서 틸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틸트 로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해야 되냐? 헬기의 가장 큰 단점은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 때는요, 빨라야 300km밖에 못 날아요. 시속 300km밖에 못 나르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 터보프롭기하고 똑같이 돼서 시속 500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기의 장점은 활주로가 필요 없이 제자리에서 뜨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헬기의 장점과 터보프롭기의 장점을 같이 섞어서 짬뽕으로 만든 게 바로 틸트 로터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장점밖에 없을 것 같은 이 틸트 로터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일본밖에 지금 운영을 안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제한된 활용성만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단 무엇보다 비싸요. 일반적으로 헬기 가격이요, 아무리 비싸도 뭐 200~300억 이렇게 해요. 물론 그것도 전혀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이 오스프리는요, 한 대 가격이요 무려 1,0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반 헬기보다
3, 4배가 훨씬 비싼 거고 거의 전투기 가격인 거죠. 그래서 제한적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22페이지, 23페이지 현대전의 전투기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페이지에서 소개해드릴 항공기는 보잉 B-52 스트래토포트레스예요. 지금 이 항공기는 유일하게 미 공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폭격기예요. 폭격기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초대형 군용기를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배를 열어서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이 날개에 미사일을 달아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그 B-52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록이 참 많은 폭격기라서 그래요. 지금 B-52가요. 첫 비행을 한 지가 벌써 71년이나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71년 동안 현역을 지키고 있고 세대 교체 기간을 따지면 미 공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아들인 손자가 B-52를 조종한 진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B-52의 마지막 파일럿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런 농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항공기는 장수할 수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비용 얘기를 하죠. 이 비행기가 다른 미 공군이나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는 폭격기보다 운영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해요. 두 번째는 다양한 작전에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폭탄을 떨어뜨리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도 되게 장점인데 그거를 훨씬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폭탄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미사일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멀리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활용성이 높다 보니까 현재까지 무려 740대나 생산이 됐거든요. 근데 현대 폭격기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대수가 생산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훌륭한 항공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더 충격적인 거는 아직도 개량 중이고 그래서 언제 퇴역할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인류가 개발한 항공기 중에 유일하게 사실상 100년을 운영기간을 채울 거라는 전망이 아주 우세해요. 자,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헬리콥터입니다. 독자분들은 그림에서 제일 특이한 헬리콥터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헬기는 유로콥터 X3예요. 지금 형태를 보면 일반 헬기처럼 위에 메인 로터 1개가 있고요. 터보 프로펠러기처럼 앞에 프로펠러가 2개가 또 달려있어요. 헬기의 장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활주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해요. 단점은 너무 느린 거죠. 그러면 아까 틸트로터기가 있으니까 틸트로터로 다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드린 것처럼 틸트로터기는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에어버스가 그걸 보고 절충안을 했어요. 타협점을 낸 거죠. 이걸 틸트를 하지 말고 로터도 달고 프로펠러도 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 헬기보다 훨씬 X3는 더 빠른 속도를 가질 수 있었고 지금 최고 속도 기록이 472km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V22 오스프리 틸트로터기는 시속 500km까지 날 수 있다고. 그러면 속도가 비슷한 거니까 틸트로터기 개발 안 하고 이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시속 472km는 어디까지나 최고 속도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472km라는 고속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 472km를 계속 유지하면서 비행하기에는 내구성, 이 엔진이 그 체력을 버텨주질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페이지를 많이 건너뛰어서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 여기끼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40페이지 콩코드예요. 생긴 거를 보면 우리가 제주도 갈 때나 해외여행 갈 때 흔히 보는 여객기하고 지금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엄청 날카롭고 날씬해요. 미래지향적으로 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왜 콩코드는 이렇게 다르게 생겼냐? 바로 일반 여객기보다 2배 이상 빠르기 때문이에요. 콩코드의 최고 속도는요 마하 2예요. 마하 2가요 음속, 소리의 속도보다 2배가 빠르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자동차 속도인 시속으로 환산하면요 시속 2200km나 돼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타는 현대 여객기의 순항속도가 보통 9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려면 50분 정도 걸리는데 콩코드를 타면은 20분도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인천에서 뉴욕까지 지금 14시간이나 걸리거든요. 근데 콩코드를 타면요 6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콩코드는 무려 1976년,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때 이미 운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 항공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즈하고 프랑스의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에서 두 항공사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2003년도, 지금으로 벌써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퇴역을 해버렸어요. 지금 여객기들 대부분이 1960년대에 개발이 되고 지금도 일선에서 짱짱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 거를 감안을 하면 굉장히 수명이 짧았어요. 그리고 생산 대수도 20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적게 생산된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콩코드는 빠르기는 했지만 단점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는 빠르게 날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동체를 얇게 만들어서 100명밖에 태우지 못했어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승객을 태워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경제성이 확보가 되는데 경제성이 너무 떨어졌던 거죠. 승객 입장에서는 내부가 어쨌든 일반 여객기보다 좁고 불편했어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날고 또 비싼 항공기다 보니까 탑승권 가격이 너무너무 비쌌어요. 빠르게 비행하는 만큼 기름을 어마무시하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일반 여객기의 퍼스트 클래스보다 비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코노미 좌석에 타면서 퍼스트 클래스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내야 이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거죠. 또 문제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요. 아까 제가 콩코드가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비행한다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날면요, 소음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배기가스도 엄청나게 많아져요. 특히 소음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콩코드가 대륙 위에를 비행할 때, 그러니까 지상 위를 비행할 때는 너무너무 소음이 많아서 지상에 막 유리창이 깨지고 막 그러기도 했대요. 그래서 대륙 위를 비행할 때는 일반 항공기만큼 속도를 줄이고 오직 바다 위를 비행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도 이제 바다 위만 비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항에 진입하거나 이럴 때는 일반 항공기 정도의 속도로밖에 비행을 못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너무 빨리 날고 기술적으로 되게 복잡한 항공기였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너무 비쌌어요. 비행하고 나면은 너무 정비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 정비비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든 시대는 다 부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좁고 불편하지만 빠르고 혁신적인 성능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2000년도에 콩코드가 처음이자 마지막 추락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이 사고로 그 당시에 진짜 부자였던 승객 100명이랑 승무원 9명, 그리고 이 콩코드 여객기가 지상에 있는 호텔에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호텔에 있는 내부 4명까지 해가지고 무려 113명이나 인명피해가 나는 참사가 났어요. 사실 사고 원인은 콩코드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콩코드보다 앞서 이륙했던 여객기에서 부품이 떨어져 나와서 그게 활주로에 떨어졌었는데, 그 활주로에 떨어진 부품이 뒤따라 이륙하던 콩코드에 엔진에 빨려 들어와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콩코드가 추락한 거예요. 콩코드 입장이 되게 억울한 거예요. 콩코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지만 그 부품 하나 때문에 이런 참사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사실 이제 소음 규제, 공항의 소음 규제가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여객기들도 기술적으로는 시속 1000km 이상 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객기들이 850km, 900km, 950km까지만 나는 거는 소음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콩코드는 이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이 점차 강화되는 소음 규제 때문에 퇴역은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41페이지의 에어버스 A380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복이라는 비행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미국 보잉에서 개발한 747 항공기의 애칭이거든요. 국제선 여객기의 상징과 같은 존재인데 이 380이 그 전복이 위상에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전복이보다 훨씬 크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크냐면 전복이는 모든 객실을 이코노미 좌석으로 채우면 50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A380은 무려 850명까지도 태울 수 있어요. A380은 우리 대한항공 10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서 6대, 총 16대를 도입했는데 이 큰 여객기를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항공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A380을 세 번째로 많이 도입한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크고 아름다우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경제성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지금은 항공 기술, 특히 엔진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엔진 두 개로도 정말 예전 전보기만큼 멀리 날 수가 있어요. 근데 A380 지금 보면 엔진이 몇 개죠? 4개예요. 그러니까 훨씬 강력하고 효율 좋은 엔진을 단 국제선 여객기보다 연료비가 2배, 정비비도 2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너무 높은 거죠. 또 비행기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한정적이에요. 특히 A380의 폭이 80m나 되거든요. 근데 우리 독자분들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는 날고만 있지는 않거든요. 활주로에서 지상에서 이동 동선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활주로를 달릴 때나 아니면은 유도로 또는 탑승동이 이렇게 오갈 때 날개가 너무 넓다 보니까 구조물이라든지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는지 이걸 확인을 계속해서 해야 돼서 애를 많이 먹어요. 또 무엇보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좌석이 너무 많은데 그 좌석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비도 2배, 유지비도 2배 이렇게 드는데 승객을 다 못 채우면은 경제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380은 이제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곧 점차적으로 사라질 운명이 있는 거죠. 자, 다음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대형 항공기 파트에서 소개해드릴 항공기는 세계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항공기로 기록됐던 AN225 코사크입니다. 왜 기록되고 있던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46페이지 같이 지금 그려져 있는 이 AN124 콘도르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맞아요. 이 비행기를 옆으로 당기고 앞으로 당겨서 더 크게 만든 게 바로 이 AN225 코사크예요. AN225는요 길이가 82m 그리고 폭이 88m나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아파트 32층 건물이 날아다니는 셈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의 순위는 이 비행기인 AN225 그리고 A380 그리고 AN124 콘도르예요. 이 AN225를 왜 만들었냐? 예전 냉전 시절 때 미국의 우주왕복선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련에서 불안이라는 우주왕복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을 수송하기 위해서 소련 시절에 만들었던 게 바로 이 AN225 코사크예요. AN225가 250톤이나 되는 화물을 실어날 수 있거든요. 747 전보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화물기가 화물량이 132톤이에요. 그러니까 전보기보다 2배 이상이나 수송할 수 있는 운송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50톤이 얼마나 되는지 실감이 안 된다면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소나타, 이 승용차를 150대나 한꺼번에 싣고 이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화물을 250톤을 싣게 되면은 이 코사크 항공기의 자체 중량과 더불어서 무려 640톤이나 돼요. 640톤이나 되는 이 쇳덩어리가 자유자재로 날게 되는 거죠. 정말 인류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코사크를 최대한 옆으로 당기고 앞으로 당겨서 크게 만들었는데 디자이너가 이제 걱정이 됐대요. 이렇게 크게 만들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게 하늘에 뜰 수 있을까? 그래서 경납부에 조립되고 있는 이 코사크를 보고 디자이너가 중얼거렸대요. 아, 이 비행기는 나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이랬대요.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잘 날고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보기의 운송 능력보다 이 코사크의 운송 능력이 2배나 되다 보니까 코사크 자체의 운송 비용은 정말 천문학적으로 비싸거든요. 근데 전보기를 2번 띄우는 것보다는 코사크를 1번 띄우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특수장비라든지 산업시설, 부품 등 부피가 너무너무 크고 무거워서 일반 화물기로 실을 수 없는 화물들을 운송하면서 쏠쏠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 강한 화물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이 바퀴 보이시나요? 이걸 우리가 거의 열차 바퀴처럼 이렇게 바퀴가 많이 달렸어요. 네.
이렇게 능력도 출중하고 유니크한 이 비행기가 안타깝게도 사진이 지금 너무 가슴 아픈데 지금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코사크는 전 세계 진짜 딱 한 대밖에 안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가장 큰 항공기로 제가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코사크가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타이틀은 이 에어버스 A380이 가져갔어요. 어쨌든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오 비행기 표지의 메인 모델이기도 하죠. 에어버스 벨루가예요. 벨루가 생긴 거 보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예, 돌고래예요. 실제 벨루가라는 돌고래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에어버스에서는 이렇게 도색을 돌고래 눈도 그려놓고 입도 그려놓게 돼요. 그러면 보통 항공기에 비해서 되게 돌고래처럼 부풀어 있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에어버스에서 여객기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여객기의 부품이 너무 커서 일반 화물기로는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버스 여객기를 위를 이렇게 부풀려서 크게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에어버스의 여객기 부품들을 실어 놔둘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돌고래 입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열려서 화물을 운송합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 라이브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서 제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순서로 독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보림출판에서 준비한 질문으로 추가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작가님 재미있는 얘기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책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그림 하나하나로 표현된 비행기들은 정말 작은 그림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 한 대 한 대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기까지는 한 개인의 인생과 열정 또는 국가 전체에 총력이 들어간 비행기들이에요. 사실 일일이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했지만 비행기가 새하얀 도면에 연필로 그려지는 순간부터 하늘에 뜨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고 또 정말 많은 사고들이 있었어요. 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조종사와 개발자분들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우리 현대사의 도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으실 텐데 이 책이 우리 독자 여러분들한테 용기도 주고 영감을 주는 책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일반 독자들은 알기 어려운 비행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해 주세요. 비행기가 자칫 어려울 수 있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은 사연들이 많은 비행기들이 있어서 뭘 소개해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모두들 최고를 좋아하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이 또 가장 빠르게 날았던 유인 비행기인 SR-71 블랙버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되게 멋있게 생겼죠. 이 블랙버드는 하늘을 높이 날면서 이 기수 부분에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지상에 이렇게 사진을 찍는 정찰기예요. 이 블랙버드는 미 공군에서 도입을 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찰기는 영어로 reconnaissance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첫 자를 따서 R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RS-71로 지었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이 항공기는 전례 없는 정말 혁신적인 정찰기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략 정찰기, 또 Strategic Reconnaissance라고 해서 이 앞자를 따서 SR-71로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 비행기의 공식적으로 개발을 발표하려고 대통령 연설문 쓰는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연설문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설문에는 자 이제 우리 미국은 RS-71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발표할 그 연설문을 SR-71로 고쳤어요. 근데
비행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대통령은.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인 린든 존슨이 그대로 SR-71 블랙버드입니다 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 모든 비행기를 통틀어서 SR 이름을 갖고 있는 유일한 비행기가 된 거죠. 제가 앞에 블랙버드가 세상에서 제일 높고 빠르게 날았던 유인 비행기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빠르냐면요, 마하 3.3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보다 3.3배나 빠른 거예요. 이걸 시속으로 따지면요, 시속 3,540km예요. 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6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가 진짜 빠르다라고 했을 때 흔히 하는 표현이 뭐가 있죠? 총알보다 빠르다. 근데 총알의 속도를 시속으로 환산하면요, 시속 2,500km예요. 그러니까 블랙버드는 총알보다도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인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물리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비행기가 빠르게 날면 금속 표면이 어떻게 될까요? 예,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블랙버드가 최고 속도로 그 비행을 할 때는 표면 온도가 무려 500도씨까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 예, 100도씨에 끓어요. 그러니까 끓는 물보다 5배나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2차 세계대전 비행기 소개할 때 비행기들은 그때부터 뭘로 만든다 그랬죠? 알루미늄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알루미늄으로 만들면요,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알루미늄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블랙버드는 티타늄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티타늄은 비행기에 부분적으로 쓰이거든요. 어디에 쓰이냐? 그 비행기들 이렇게 뒤에 불 나오는데 그 출혈이 나오는 그 부분이 정말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특수하게 티타늄으로 만들어요. 근데 블랙버드는 기체 전체가 다 500도가 되니까 기체 전체를 아예 티타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도 어려웠고 값이 비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속이 5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고 그 다음은 팽창을 해요.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금속이 늘어나는 게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금속을 만약에 한치 오차 없이 원래 비행기처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을 하면서 비행기가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블랙버드는 일반 비행기처럼 딱 맞게 안 만들고요, 헐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부위를 보면요, 각 부품마다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헐겁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블랙버드가 활주를 이렇게 활주할 때를 보면요, 연료가 줄줄줄줄 새요. 너무 헐겁게 만들어서 연료가 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블랙버드가 이제 마하 3.3으로 날게 되면 길이, 전장이 72cm까지도 늘어난다고 해요. 이렇게 진짜 엄청난 기술력과 속도를 갖게 되는 이 항공기가 더 놀라운 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60년 전인 1964년도에 첫 비행을 했대요.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가요? 네.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자동차, 비행기에 대한 생애 첫 기억을 좀 말씀해 주세요. 벌써부터 이렇게 조종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비행기를 좋아한다 하는 우리 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비행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한테 비행기 프라모델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때가 이제 비행기의 첫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톰 아저씨 아시죠? 톰 크루즈. 영화배우 톰 크루즈를 전 세계 인력 스타로 만들어준 탑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탑건이라는 영화를 보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공군 사관학교에도 이렇게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제가 시력이 너무너무 나빠져가지고 조종사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종사의 꿈은 놓았지만 항공기에 대한 열정은 포기할 수 없어서 항공공학을 공부하는 공학도가 되었었습니다. 네. 네. 예. 네 번째 질문으로는요,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비행기 중에서 딱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비행기를 가지시겠어요? 집이 좁아서 비행기를 가져도 될 때는 없을 텐데, 그래도 딱 하나를 갖겠다면 우리 사람이 보통 동경하는 게 제일 강한 거잖아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한테 문제 한번 내볼게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글쎄요.
호랑이가 이긴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자가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투기도 싸움꾼이잖아요. 전투기가 영어로 파이터거든요. 싸움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전투기들을 한 대씩 붙이면 누가 이길까요? 그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로키드 마틴의 F-22 랩터예요. F-22는 냉전 시절에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을 텐데 미국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좋은 전투기가 소련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아예 어떤 전투기가 붙어도 절대 지지 않을 전투기를 만들자.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모든 자본과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만든 전투기가 랩터예요. 그래서 속도도 막 2.5 이상으로 엄청나게 빠르고요. 지금 생긴 게 되게 날렵하기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죠. 그래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또는 레이더에 잡히기 굉장히 어려운 스텔스 전투기예요. 게다가 아까 보통 전투기들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조기 경보기 위에 이렇게 레이더 및 달린 비행기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레이더 성능이 이 조기 경보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랩터는 레이더 성능도 너무너무 세서 조기 경보기가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또 여기 앞에 있는 레이더 성능이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이 랩터를 잡기 위해서 다른 비행기들이 레이더파를 쏠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쏘는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장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방어도 잘하고 그리고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부르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제 냉전이 붕괴하고 이 전투기가 너무 강력한 존재로 남아있다 보니까 적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적과의 싸움에 대비 위해서 전투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F-22는 적수가 없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공군은 퇴역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싸울 적수가 없으니 점차적으로 퇴역을 시키는 거죠. 왜냐면 너무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유지비도 많이 들고 대신에 성능은 저렴하지만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이 준수한 항공기를 더 많이 운영을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F-22는 퇴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제가 단 하나를 가지고 싶다면 F-22를 가지고 싶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5번째 질문으로는요.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아쉬운 비행기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진짜 이 비행기 책을 만들면서 그림도 너무 훌륭하고 재미있게 봤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해서 조종사 양성이 필요한 기초부터 고등 훈련기까지 전부 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지금 우리 조종사를 꿈꾸는 독자분도 계실 거고 비행기에 관심 많은 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기자 시절에 직접 찍었던 사진들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한번 간단히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종사가 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가는 거예요. 공군사관학교에 가게 되면 처음으로 타는 비행기가 이제 입문과정이라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런 프로펠러기를 타요. 입문과정은 이제 학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비행의 맛을 본다.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개월 과정을 마치고 공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KT-1 웅비라는 비행기를 타요. 원래는 이 비행기가 지금 보시는 거는 러시아에서 들어왔던 항공기인데 2016년도 비교적 최근이죠. 국산인 KT-100 나라온이라는 항공기로 대체를 했어요. 이 항공기로 이제 기본 입문 과정 3개월을 교육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기본 과정이라 그래서 8개월 동안 KT-1 웅비라는 비행기를 타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만든 거고 2000년도에 도입되기가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소개할 비행기 중에 가장 먼저 국산화가 된 비행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 항공기를 타고 8개월 동안 기본 과정이라는 과정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이 8개월 동안의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요, 9개월 동안 이제 고등 비행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항공기는 T-50 골든 이글이에요. 그래서 2005년부터 이제 조종 훈련에 쓰이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입문 과정, 기본 과정, 고등 과정 해가지고 총 2년의 비행 훈련을 치열하게 마치게 되면 그제서 이제 조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 수는 없잖아요. 헬기도 몰아야 되고 프롭기도 몰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과가 갈라지는 거예요. 전투기를 탈 조종사, 헬기나 프로펠러기를 탈 조종사. 그래서 프로펠러기를 타게 되는 조종사들은 이제 다시 KT-1이나 다른 프로펠러기로 이제 관습 비행을 갖게 되는 거고요. 전투기가 될 조종사들은 이제 TA-50이라는 아까 T-50을 훈련기지만 약간의 레이더와 약간의 무장을 훈련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조한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는 2012년도부터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이제 완전히 마치면 정식으로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직접 손으로 만든 전투기 중에 가장 먼저 만든 전투기는 이 T-50 항공기를 베이스로 해서 전투기로 만든 FA-50이에요. 아까 이 항공기는 훈련 목적으로만 레이더와 무장을 제한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비행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레이더를 달고 있고 폭탄과 미사일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투기는 굉장히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출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T-50을 만들고 나서는 전 세계 각국에 수출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근데 이제 수출을 하려면 이 T-50이 정말 우수한 항공기다라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위해서 이 T-50을 고개 비행기로 개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각종 지방 행사라든지 에어쇼에서 만나보는 블랙 이글스예요. 그래서 블랙 이글스는 이제 우리 T-50과 대한민국 공군의 성능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영국에도 갔었고요. 최근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집트 전 세계 에어쇼에서 T-50의 성능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거에 힘입어가지고 무려 지금까지 138대나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정말 다양한 국가들한테 수출이 됐고 더 많은 국가들과 지금 수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160대를 도입을 했거든요. 또는 도입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300대 이상은 무난하게 지금 생산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어려운 기동들을 펼치면서 T-50의 성능을 홍보하고 있어요. 또 추가로 소개할 부분 아까 우리나라가 그 최초로 만든 게 FA-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FA-50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 하나를 날았거든요. 이게 첫 비행 사진인데 영상인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생긴 게 F-22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F-22 랩터와 굉장히 많은 부분 F-20의 장점들을 많이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6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공군에 도입이 될 거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 중에 전투기 조종사를 꿈꾸는 독자분들이 있다면 이 비행기를 타시게 될 수도 있어요. 추가로 제가 지금까지 좀 전투기 위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프롭기나 전투기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헬기도 만들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첫 비행을 한 게 수리온이라는 항공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처음부터 우리가 다 만든 건 아니고요.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만든 SA330 퓨마라는 헬기를 기본 설계로 이제 국산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군과 또 공공기관에 지금 300대 이상 지금 생산이 돼서 도입이 됐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육군에는 수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기동헬기 이렇게 병력들을 실어 나르는 헬기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메디온이라는 헬기예요. 그러니까 수리온이라는 기본을 두고 각 기능에 맞게 별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헬기의 별명은 메디온이다. 왜 메디온이냐? 이거는 여기 마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앰뷸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아까 수리온은 그냥 병력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객실만 있었는데 그 객실을 이제 병상이랑 각종 첨단 응급 시설 장비로 채운 거예요. 해병대에서는요 마리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배 위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경찰청에서는요 참수리라는 이름으로 각종 경찰 행정에 지금 쓰고 있고, 제주 소방청에서는 제주 한라산의 이름을 따서 한라매라는 별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양경찰청에서는 바다독수리인 흰수리라는 별명으로 지금 요긴하게 쓰고 있고요. 산림청에서는 산불 감시용으로 수리온을 도입을 했는데 별칭은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수리온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군과 공공기관에서 300대 가까이 도입해서 쓰고 있는 좋은 헬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T50처럼 아직 수출 시점은 없어요. 왜냐면 아직도 같은 가격에 또는 우리 수리온보다 가격은 싸지만 성능이 좋은 헬기들이 아직은 너무 많거든요. 헬기가 제트기보다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 로터가 돌면은 엄청난 진동이 발생하잖아요. 사실 전자장비의 가장 치명적인 게 열이나 충격이 아니고요, 진동이에요. 이 로터가 돌 때 엄청나게 큰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함이라든지 고장이 생길 우려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고급 기술이라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더 좋은 헬기들을 지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헬기 조종사를 꿈꾸고 실제 탈 때쯤 되면은 수리온보다 훨씬 더 좋은 헬기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이제 독자님들이 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벨루가 비행기가 돌고래랑 비슷한 건 의도한 건가요? 공기 역학 때문인가요? 아,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 부풀어져 있는 이거는 에어버스 여객기들이 가지고 있는 동체의 단면 크기 있잖아요. 이 지름, 최대 지름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고도 A380 같은 항공기는 어차피 너무 크게 만들어진 항공기이기 때문에 벨루가로 수송을 못해요. A380을 제외한 모든 여객기들 중에 가장 큰 게 A330,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시그너스 공중급유기의 베이스 모델이 된 여객기거든요. 그 항공기 사이즈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에어버스에서 만드는 여객기의 가장 큰 동체 크기만큼 부풀린 거다. 근데 부풀리다 보니까 생긴 게 벨루가라는 돌고래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애초에 그냥 벨루가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정말 다양한 비행기들이 존재하네요. 6월이면 아무래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곧 6.25도 다가오고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비행기 하나를 알려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F-51 머스탱이라는 전투기예요. 대한민국에서 도입했던 최초의 전투기거든요. 네, F-51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영국에서 주력 전투기로 쓰였던 항공기예요. 머스탱이 이 비행기예요. 1940년에 노스 아메리칸에서 만들었던 P-51 머스탱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전투기, 파이터로 쓰이게 됐기 때문에 이름이 F-5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는 이미 미국은 제트 전투기가 도입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머스탱은 이제 현역에서 다 물러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급하게 우리 지금 북한이랑 전쟁해야 되는데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F-51이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 호국 보훈의 달 하면은 제일 먼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투기가 바로 F-51 머스탱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는요. 오늘 소개해 주신 비행기 중에 1960년대, 70년대 만들어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만 인류 역사상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960년대, 70년대 때는 달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자유세계 국가와 소련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여기저기서 전쟁도 많았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이 돈과 국가의 어떤 재원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고
강하고 무서운 무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첨예한 대립 덕분에 항공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높게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평화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리고 되게 최첨단 비행기들이 많이 날고 있어요. 근데 그 최첨단 비행기들의 기반 기술은요, 사실상 1960년대, 70년대 개발했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금 개발이 많이 된 항공 전자 부분이 많이 접목이 돼서 최첨단 비행기들이 많이 날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발달한 거는 좋지만 1960년대, 70년대처럼 그렇게 세계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대는 다시 오면 안 되겠죠? 네. 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마지막. 질문이 많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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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코드가 과거에는 소음이 크고 비싸서 사라졌는데 지금 다시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든지 간에 지금 여객기보다 무조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객기가 50년, 60년 동안 모양이 변하지 않은 건요,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콩코드가 지금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퇴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 초음속 여객기들도 이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그 소음과 충격파는 소닉붐이라고 해서 지구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음속을 돌파할 때, 어떤 물체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이 소닉붐은 기술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충격파가 발생하는 원리는 소리의 속도와 공기의 밀도가 충돌돼서 이제 너무 어려운 물리 이론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어쨌든 소닉붐이 발생하는 거는 항공기 기술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초음속 여객기를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데 이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막강한 경쟁력 또는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여객기들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거죠. 항공사들은 어쨌든 이익을 남겨야 되고 최대한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승객들을 수송하는 게 중요한 거지, 더 빨리 운송하는 거는 승객만 좋은 거지 항공사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개발은 지금도 활발히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초음속 여객기가 우리 상용화가 되려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은 더 걸린다라는 게 우리 개발자들의 중론이에요. 네,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오늘 오 비행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른 것보다 저는 이 오 비행기를 보는 어린이 독자 또는 부모님 독자분들이 비행기의 세계가 이렇게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영감과 노력과 이런 성취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울 수 있다면 저는 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오 비행기가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